새벽 3시 24평 남짓한 아파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화곡동의 낡은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어르신들이 사는 아주 조용한 동네였죠. 하지만 그날 밤부터 65세 김혜숙 씨의 평온했던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혜숙 씨는 예전에 간호조무사로 일했어요. 평생을 남돌보는 데에 썼지만 정작 자기 가족들 앞에선 제대로 목소리 한번 못 내고 살았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뜨고 혼자 지내던 그녀에게 아들 박진우가 같이 살자고 했을 때 혜숙 씨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37살 아들은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었고 말수는 적어도 책임감은 강한 성격이었습니다. 며느리 최서아는 34살 온라인으로 필라테스를 가르치고 있었죠. 처음 봤을 때부터 참 착하고 헌신적인 아이였어요. 시어머니인 혜숙 씨에게도 늘 허리 숙여 인사하고 집안일도 어찌나 야무지게 잘하는지 혜숙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이 정말 복덩이를 만났구나. 그렇게 함께 산 지 2년. 혜숙 씨는 어느새 이 집에서 공기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 밥 차리고 빨래 개고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는 게 하루의 전부였죠. 며느리 서아는 늘 상냥하게 웃으며 인사했고 아들 진우는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며 자기 방에 눕기 바빴습니다. 최근에는 수면장애의 피로감까지 심해져서 병가를 내고 집에만 머물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같은 동 2층에 사는 영희 아주머니가 혜숙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어요. 혜숙 씨, 혹시 밤에 뭔가 이상한 소리 못 들었어요? 새벽마다 혜숙 씨네 집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서 혜숙 씨는 당황하며 웃어넘겼습니다. 무슨 소리요? 아이고, 우리 집은 조용하기만 한데 글쎄 뭔가 끼익끼익거리는 소리도 나고 아, 젊은 부부가 있으니 그런가 싶기도 하고 영희 아주머니의 말에 혜숙 씨는 얼굴이 확 붉어졌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작은 의심이 싹 텄습니다. 정말 그런 소리가 난다고? 나는 왜 한 번도 못 들었을까? 그날 밤부터 혜숙 씨는 잠을 설쳤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누워있는데 정말로 새벽 3시쯤 되자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처음엔 바람 소리인가 했는데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무언가를 억지로 짓누르는 듯한 그런 소리였죠.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아들 부부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아들 내외의 사생활을 엿듣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베개로 귀를 꾹 막고 잠을 청했지만 그 소리는 계속해서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숙 씨는 며느리 서아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밝고 온화한 표정. 아들 진우 역시 별다른 변화는 없어 보였죠.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혜숙 씨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에도 또 그 다음 날 밤에도 정확히 같은 시간에 똑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혜숙 씨는 확신했어요.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고 있어. 띠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3시 10분이었어요. 잠에서 깬 혜숙 씨는 핸드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CCTV 앱에서 움직임 감지 알림이 와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무시하려고 했어요. 다 큰아들 부부가 새벽에 뭘 하든 그걸 훔쳐보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호기심은 자꾸만 커져갔습니다. 며칠째 계속되는 그 기괴한 소리의 정체가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혜숙 씨는 CCTV 알림이 올 때마다 갈등했습니다. 봐야 하나? 아니, 보면 안 돼. 결국 그녀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거실 천장에 달린 CCTV는 두 방문 앞을 동시에 비추고 있었어요. 혜숙 씨가 처음 CCTV 영상을 틀었을 때 화면은 어둡고 흐릿했습니다. 적외선 모드로 녹화된 영상이라 겨우 윤곽만 알아볼 수 있었죠. 하지만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부부의 방문 틈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나의 그림자는 침대에 누워있는 듯 했고 다른 하나는 그 위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혜숙 씨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아이고, 내가 지금 뭘 보는 거야. 그녀는 서둘러 화면을 끄려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아래쪽 그림자.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보통 부부가 그런 일을 할 때는 양쪽 다 움직이는 게 정상이잖아요. 하지만 영상 속에서는 오직 한 사람만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힘으로 짓누르는 것처럼요. 혜숙 씨는 덜컥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진우한테 무슨 일이? 하지만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과민하게 구는 걸지도 모른다고요. 며느리 서아는 평소에도 워낙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조용할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숙 씨는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어요. 평소보다 더 수척해 보였고 안색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계속 몸이 안 좋았으니 딱히 이상할 것도 없었죠. 진우야, 몸은 좀 어떠니? 혜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요. 아들은 힘없이 대답했어요. 옆에 있던 서아가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한절기라 그런가 봐요. 푹 쉬시라고 했는데 통잠을 못 주무셔서. 혜숙 씨는 서아의 말을 들으며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진우가 잠을 못 잔다고? 그럼 새벽에 들리는 그 소리는 뭐지? 잠 못 자는 애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나? 그날 밤에도 CCTV 알림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주의 깊게 영상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위쪽 그림자의 손이 아래쪽 그림자의 얼굴 부근에 있었고 아래쪽 사람은 정말로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혜숙 씨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었어요. 뭔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잘못된 건지는 알 수가 없었죠. 그녀는 영상을 다시 재생해 보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파일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CCTV 저장 용량이 다 돼서 자동으로 삭제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 길이 없었어요. 혜숙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끔찍한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혹시 진우가 아픈 건가? 아니면 설마 서아가 진우를 해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너무 극단적이라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혜숙 씨는 며느리 최서아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켜보자 그녀는 서아의 일상에서 기묘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서아가 부엌에서 칼을 잡는 손놀림은 너무나 정확하고 기계적이었습니다. 마치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었죠. 채소를 써는 크기도 항상 일정했고 칼을 내려놓는 위치도 늘 똑같았어요. 빨래를 개는 순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드시 속옷부터 시작해서 양말로 끝나는 결코 변하지 않는 순서를 고집했어요. 혜숙 씨는 처음엔 그저 서아가 깔끔하고 체계적인 성격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지켜보니 그 정도가 지나쳤어요. 마치 프로그래밍된 로봇처럼 똑같은 동작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아는 아들 진우를 대할 때 유독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우가 조금이라도 다른 곳을 보거나 다른 행동을 하려고 하면 서아는 즉시 그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렸어요. 마치 진우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혜숙 씨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진우와 서아도 함께였죠. 진우가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서아도 벌떡 일어나더니 나도 갈래라고 말했어요. 진우는 당황하며 잠깐만 나 혼자 갈 수 있어라고 했지만 서아는 웃으면서도 단호하게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혜숙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등골이 섬뜩해졌어요. 부부 사이에도 지켜줘야 할 선이라는 게 있는 법인데 서아는 진우에게서 단 한 발짝도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CCTV 알림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혜숙 씨가 즉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소름 끼치는 장면을 목격했죠. 화면 속에서 서아는 진우의 얼굴에 손을 대고 있었어요. 마치 입 주변에 무언가를 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서아만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결코 정상적인 부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혜숙 씨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야. 그녀는 당장 119에 신고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화면 속의 서아가 CCTV를 똑바로 올려다보는 것 같았어요. 마치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으로요. 다음 날 아침 혜숙 씨는 CCTV 앱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영상이 전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자동으로 삭제되기엔 아직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도 말이에요. 서아야, 혹시 CCTV 설정 만진 적 있니? 혜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아는 평온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니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영상이 자꾸 지워져서. 어머, 그래요?
아마 저장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제가 이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서아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지만 혜숙 씨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서아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혜숙 씨는 어떻게든 진우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서아는 귀신같이 알고 항상 근처에 있었고 진우 역시 너무나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있었죠. 혜숙 씨는 아들의 팔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바늘 자국 같은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주사를 맞은 것 같은 희미한 자국들이었어요. 진우야, 팔에 이게 다 뭐니? 혜숙 씨가 물었습니다. 진우는 자기 팔을 내려다보더니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언제 생긴 건지? 바로 그 순간 서아가 다가왔습니다. 아, 그거요, 어머님? 요즘 진우 씨가 잠을 너무 못 자서 수면 주사를 맞고 있어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거예요. 혜숙 씨는 의심스러웠지만 더 이상 캐물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진우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어. 그날 밤 혜숙 씨는 잠들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새벽 3시가 되자 예상대로 CCTV 알림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서아는 진우의 얼굴을 손으로 맑고 있었어요. 진우가 숨을 쉬려고 버둥거리는 것 같았지만 서아는 더욱 강하게 짓눌렀습니다. 혜숙 씨는 비명을 지르며 방으로 뛰쳐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영상이 뚝 끊겨버렸습니다. 누군가 CCTV를 조작한 거였죠. 혜숙 씨는 과거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결혼하기 전 아주 힘든 연애를 했던 일이요. 그때 진우는 한 여자와 사귀고 있었는데 그 여자를 임신시켰다가 갑자기 이별을 통보했었습니다. 진우가 혜숙 씨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그는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엄마, 나 정말 나쁜 짓을 한 것 같아. 그 애 혼자서 어떻게 할지. 진우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었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살이었다고 했어요. 진우는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했었죠. 혜숙 씨는 그때를 생각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불쌍한 아이.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시기와 서아가 진우와 만난 시기가 거의 겹친다는 점이었어요. 진우는 그 여자가 죽은 지 불과 몇 달 후에 서아와 사귀기 시작했고 1년도 채 안 되어 결혼했습니다. 혜숙 씨는 며느리 서아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서아는 자신의 가족이나 과거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혜숙 씨는 용기를 내어 서아에게 물었습니다. 서아야, 너 우리 진우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니? 서아는 잠시 동작을 멈추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별로 이야기할 게 없어요, 어머님. 그래도 가족은 있잖니?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어릴 때부터 혼자 살았거든요. 서아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어요.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건조했습니다. 혼자서 많이 힘들었겠구나.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살았을 뿐이에요. 혜숙 씨는 서아의 대답에서 오싹함을 느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힘든 과거를 이야기할 때 감정이 묻어나오기 마련인데 서아는 너무나도 담담했습니다. 며칠 후 혜숙 씨는 우연히 서아가 진우와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게 됐어요. 진우 씨, 나 절대 떠나면 안 돼.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약속해. 절대, 절대.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서아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냥 약속해줘.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만 보겠다고. 진우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알았어, 알았어. 그런 생각 안 할게. 혜숙 씨는 그 대화를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아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무서운 집착이 서려 있었어요. 그날 밤 서아가 혜숙 씨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을 뺏기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게 무슨 소리니? 사랑은 소유예요.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혜숙 씨는 서아의 말에 섬뜩함을 느꼈어요. 그 말 속에는 정상적인 사랑이 아닌 뒤틀린 집착이 가득했습니다. 서아야, 사랑은 소유가 아니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지. 서아는 피식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도 진우 씨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뺏기셨잖아요. 그게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혜숙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아가 자신을 라이벌로 여기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진우 엄마야. 그건 다른 종류의 사랑이지. 사랑은 그냥 사랑이에요. 종류가 다를 게 없어요. 그 순간 혜숙 씨는 확신했습니다. 서아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진우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혜숙 씨는 진우를 임신시켰던 그 여자와 서아가 혹시 같은 사람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시기적으로도 딱딱 맞아떨어졌고 서아의 비밀스러운 과거도 너무나 의심스러웠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서아는 자신을 버린 진우에게 복수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다시는 떠나지 못하게 곁에 묶어두려는 걸까? 혜숙 씨는 확신했습니다. 서아는 진우를 죽이고 있었어요. 아주 천천히, 매일매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혜숙 씨는 아들 진우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려고 필사적으로 애썼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항상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고 진우를 혼자 두는 법이 거의 없었어요. 완벽하게 감시하고 있었죠. 어느 날 오후 서아가 잠시 장을 보러 나간 틈을 타 혜숙 씨는 진우에게 다가갔어요. 진우야,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진우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습니다.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정말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했어요. 진우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는 거니? 엄마가 보기엔 너무 안 좋아 보여.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봤어요. 그의 눈은 흐리멍덩했고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요. 병원은 가봤어? 이렇게 계속 피곤하면 몸에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서아가 병원에 데려다 줘요. 수면 주사도 맞고 있고요. 혜숙 씨는 아들의 대답에서 절망감을 느꼈어요. 진우는 이제 서아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진우야, 혹시 서아가 너한테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니? 진우는 갑자기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서아는 날 사랑해요. 사랑하는 게 이상하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너를 아프게 하면 안 되지. 서아는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를 보호해주고 있어요. 아들의 말을 들으며 혜숙 씨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우는 자신이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혜숙 씨는 진우를 데리고 억지로라도 병원에 가려고 했어요. 진우야, 엄마랑 병원 가자. 제대로 검사 한번 받아봐야겠어. 하지만 서아가 즉시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이미 좋은 병원 알아봤고 진우 씨는 거기서 잘 치료받고 있어요. 그래도 다른 병원에서도 한번 정말 괜찮다니까요. 진우 씨도 지금 병원 가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실제로 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피곤해라고 중얼거렸어요. 혜숙 씨는 답답했지만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오늘 밤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땐 무조건 119에 신고하겠어.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CCTV 알림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소리가 달랐습니다. 더 급박하고 더 절망적인 소리였어요. 혜숙 씨는 즉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눈을 의심하는 장면을 봤어요. 진우가 침대에서 심하게 몸부림치고 있었고 서아는 그를 힘으로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혜숙 씨는 그대로 방문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혜숙 씨가 소리치며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아들 진우는 침대에 손목과 발목이 밧줄로 묶여 있었고 서아는 그 위에 올라탄 채 두 손으로 진우의 목을 조르고 있었어요. 진우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을 쉬지 못해 고통스럽게 버둥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그런 진우를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서아야, 당장 그 손 안 떼? 서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혜숙 씨를 봤습니다. 그 순간 혜숙 씨는 서아의 눈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을 봤어요. 평소에 온화하고 착한 며느리가 아닌 얼음처럼 차갑고 무서운 괴물을 봤습니다. 어머님, 방해하지 마세요. 서아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평온했어요.
마치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다는 듯이요. 너 미쳤니? 지금 진우를 죽이려는 거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혜숙 씨는 즉시 진우에게 달려가 밧줄을 풀려고 했어요. 하지만 서아가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이 사람은 제 것이에요. 혜숙 씨는 바닥에 쓰러졌지만 곧바로 일어나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우리 집에 우리 아들이. 하지만 서아가 핸드폰을 낚아채 그대로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핸드폰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진우의 움직임이 점점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혜숙 씨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아들을 살리려 했지만 서아는 계속해서 그녀를 방해했어요. 제발 그만해. 혜숙 씨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오히려 더 강하게 진우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마치 혜숙 씨가 방해하는 것에 화가 난 것처럼. 너 미쳤어? 넌 지금 사람을 죽이고 있다고. 하지만 서아는 평온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진우 씨가 날 떠나려고 했어요. 또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이번엔 절대 놓칠 수 없어요. 혜숙 씨는 서아의 말에 경악했습니다. 서아가 말하는 다른 여자가 혹시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아는 시어머니인 자신까지도 라이벌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서아야, 정신 차려. 진우는 내 아들이야. 거짓말이에요. 진우 씨는 항상 어머니 생각만 해요. 저보다 어머니를 더 사랑하고 있어요. 서아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진우의 목을 더욱더 강하게 조르기 시작했어요. 진우의 얼굴은 이미 시퍼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절망적으로 어머니를 향해 있었지만 점점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혜숙 씨는 미친 듯이 서아를 밀쳐내려 했지만 서아는 생각보다 힘이 셌습니다. 온라인 필라테스 강사라는 말이 거짓이 아니었던 거죠. 서아야, 제발. 진우가 죽어가고 있잖아. 죽는 게 아니에요. 이제 진짜로 제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곳에서 영원히 함께할 거예요. 서아의 말을 들으며 혜숙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서아는 정말로 진우를 죽이려 하고 있었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혜숙 씨는 필사적으로 방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어요.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아가 문을 잠가버렸어요. 아무도 방해 못해요. 우리는 이제 영원히 함께할 거니까. 혜숙 씨는 온몸으로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지만 낡은 아파트의 방음은 생각보다 좋았고 깊은 새벽이라 이웃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어요. 진우는 이미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았어요. 혜숙 씨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진우야, 진우야.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두드리며 깨우려 했어요. 하지만 진우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서아는 침착하게 진우에게서 손을 떼더니 말했어요. 이제 끝났어요. 진우 씨는 이제 완전히 제 것이에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혜숙 씨는 아들의 맥박을 확인해 봤어요. 아주 희미하게 간신히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직 간호조무사의 경험을 살려 즉시 인공호흡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서아가 다시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건드리지 마시라고요. 이제 진우 씨에게 손댈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에요. 혜숙 씨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어요. 제발, 제발 우리 진우 좀 살려줘. 나한테는 성우가 전부야. 저한테도 진우 씨가 전부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계속 방해하시잖아요. 바로 그 순간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마도 이웃 중 누군가가 신고한 것 같았습니다. 혜숙 씨는 희망을 느꼈어요. 하지만 서아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침착해지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이미. 늦었어요. 진우 씨는 이제 아무 데도 갈 수 없어요. 혜숙 씨는 서아의 말에 다시 절망했어요. 정말로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경찰들이 문을 세차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혜숙 씨는 온 힘을 다해 소리쳤어요. 여기요.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서아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진우에게 다가가더니 그의 얼굴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어요. 마치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함께해요, 진우 씨. 듀. 경찰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구급대원들도 함께였어요. 혜숙 씨는 울부짖으며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빨리요.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이 구급대원들이 즉시 진우에게 달려갔습니다. 맥박을 확인하고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진우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숨도 거의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경찰들에게 조용히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조금도 저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걸 잃었다는 듯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서아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사랑했거든요. 진짜로. 사랑했어요. 이게 사랑입니까? 사람을 죽이려 한 게 사랑이라고요? 네, 사랑이에요. 이제 진우 씨는 아무 데도 갈 수 없어요. 영원히 제 곁에 있을 거예요. 혜숙 씨는 서아의 말을 들으며 치를 떨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서아는 자신이 저지른 짓이 사랑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혜숙 씨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지금 바로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상태가 위중하니 함께 가셔야 합니다. 혜숙 씨는 구급차에 올라탔어요. 아들은 온갖 장비에 연결되어 있었고 구급대원들은 계속해서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혜숙 씨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사람한다오.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병원에 도착한 후 진우는 즉시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의사들이 온갖 검사를 했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어요. 장기간 산소 공급이 부족했습니다. 뇌사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혜숙 씨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뇌사라니요? 그럼 우리 진우는 다시는 못 깨어나는 건가요?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기적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의사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혜숙 씨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평생을 남을 돌보며 살아온 그녀가 정작 가장 소중한 아들 하나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서아의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증 정신질환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조치되었어요. 서아는 끝까지 자신이 한 일을 사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서아의 끔찍한 과거가 모두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진우가 예전에 임신시켰던 그 여자가 맞았어요. 자살한 것처럼 신분을 위장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진우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였습니다. 혜숙 씨는 그 사실을 알고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어요. 서아는 무려 2년 동안 이 끔찍한 복수를 계획하고 실행한 거였습니다. 진우를 자신과 똑같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끌어내리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와서 진실을 알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들은 이미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언제 깨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혜숙 씨는 매일 병원에 가서 아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어요. 진우가 깨어날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해 겨우 숨만 쉬고 있었어요. 의사들은 희망을 이야기하려 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져 갔습니다. 뇌파 검사 결과도 좋지 않았고 스스로 쉬는 숨도 거의 없었어요. 혜숙 씨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매일같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진우야, 엄마 여기 있어. 얼른 일어나야지.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하지만 아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기계의 도움으로 살아만 있을 뿐이었어요. 서아는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가끔 혜숙 씨에게 편지를 보내왔는데 내용은 항상 똑같았어요. 진우를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섬뜩한 믿음. 혜숙 씨는 그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서아는 아직도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혜숙 씨는 병실 의자에서 깜빡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머니 속 핸드폰이 띠링 하고 울렸습니다. CCTV의 말림이었어요. 혜숙 씨는 깜짝 놀라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움직임 감지. 집에는 아무도 없을 텐데? 그녀는 실시간 영상을 확인해 봤어요. 화면은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혜숙 씨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영상을 끄려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화면 한 구석에서 무언가 슥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부부 방문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너무 어둡고 희미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다시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서아가 탈출한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럴 리는 없었어요.
정신병원은 보안이 아주 삼엄한 곳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도둑? 아니면 대체 누구지? 혜숙 씨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침대에 누워있던 아들 진우의 손가락이 아주 살짝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야! 진우야! 혜숙 씨가 급히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진우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아마 자신의 착각이었을 거예요. 다시 핸드폰을 보니 집의 영상은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혜숙 씨는 긴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해져서 헛것을 봤나 보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핸드폰 화면이 번쩍이며 새로운 알림이 떴습니다. 움직임 감지됨. 부부방. 혜숙 씨는 급히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누군가 있었어요. 부부방 안 침대 위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서아가 진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아는 정신병원에 있고 진우는 여기 병원에 있는데 혜숙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현실이 맞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녀는 간호사를 불러 CCTV 영상을 보여주려 했어요. 하지만 간호사가 왔을 때는 이미 화면이 정상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무것도 없는데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혜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었는데. 그날 밤 혜숙 씨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더 이상의 알림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가 되었어요. 혜숙 씨는 처음으로 집안에 완전한 정적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매일 밤 들려오던 그 기괴한 소리들이 완전히 사라진 거였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도 잠시였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진동했고 새로운 알림이 떴습니다. 움직임 감지됨. 부부방. 혜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을 봤습니다. 화면 속에는 의식을 잃고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할 아들 진우가 집안 침대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너머의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혜숙 씨를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마치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혜숙 씨는 급히 옆을 돌아봤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병원 침대에 생명 유지 장치에 연결된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화면 속의 저것은 대체 누구일까요? 혜숙 씨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모든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